우리는 한문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한문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잘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중국인들은 한문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인도 잘 모르는 한문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한자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한자 모양이 갖추어져서 한자 한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한문은 중국어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다르고 한문과 중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문법 체계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와는 달라서 중국어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한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중국인에게 한문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대 중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한문을 차용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의 역사는 한자, 한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한문을 사용하였다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마저도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아왔고 여전히 공식 문자나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문이 폐지되고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5000년 중에서 4900년이 한자가 주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는 한자와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대부분 한자입니다. 일상생활과 학습, 직업, 업무의 그 문해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한자어인 셈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자와 한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어렵게 습득을 했습니다. 즉, 수백 번 익힘으로써 물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시대에 그때의 학습 방식만으로는 한문을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문법부터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들은 지금의 문법처럼 품사나 성분을 세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사, 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어조사인 허사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부분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서 비로소 이 어조사인 허사가 통해야 물리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문 품사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한문 학자들도 대략 10개 정도 품사를 각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서 한문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적어도 기본 문법은 알아야 문장 해석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초심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문 문법의 기초, 오늘이 9번째 시간인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문장 형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그 의문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문 4까지 했죠. 오늘은 그 의문문이 좀 복잡하니까 예문이 많네요. 예문 5. 자, 예여 식숙 중이라. 예, 여기서 예여 식숙 중이라 하는데요. 숙이라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숙은 원래 익을 숙자지만은 의문사로서 누구 숙으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에 그 누구에 해당하는 이 숙은 의문을 나타내는 이제 부사로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그 일반적인 용법은 둘 중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 선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누구 숙자는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은 어느 것이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죠. 비슷한 용법을 가진 것 중에 또 누구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음 예문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여기는 누구 숫자 할 때는 이건 불특정 무엇 누구 이런 뜻으로 막연하게 가리키는 의문부사고,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누구 숫자는 어느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경우에 이 누구 숫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 예여 식숙중이라 하는 이 예문을 보면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예여 식중 했는데 이게 예의라고 그랬어요. 예라는 건 예의. 그리고 더불어 자는 뭐과 그렇게 해석합니다. 식은 음식이죠. 먹는 것. 예의하고 음식. 예. 음식 중에서 자, 누구숙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중이라는 건 소중한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의하고 먹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가? 먹는 것이 소중한가? 물론 우리는 먹는 것이 소중하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옛날 사대부들은 예의를 먹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긴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참 선택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것인가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의문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누구 숙자가. 여기서는 예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누구 숙자가. 이 화자는 예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딱 정해가지고 그걸 강조해서 나타내려고 상대방에게 아주 그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반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때 바로 이 누구 숙자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해석이 다 됐죠? 예의와 먹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어느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들어볼까요? 여마지독 수기역이라. 이건 황조가에 나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의 시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넉자로 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여마지동 넉자고 수기여기 할 때 수여기 해도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이 또 아주 직접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기자라는 그 기자를 거기다 썼는데 이것은 뭐 대명사로 해석도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 안 해도 돼요. 이 글자 수를 4자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경에 나와 있는 글자예요. 시경이 보통 4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거든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숫자가 나왔는데 이 의문사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숫자. 자,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해서 해볼까요? 여마지동. 여기서 염이라는 건 생강염자인데 그 뒤에 세 글자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세 글자를 먼저 봅시다. 아지동, 나자, 갈지자는 의라고 소유격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홀로 독인데 여기는 외로울 독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 외로움, 고독하다 할 때 나의 이 고독을 염이 있으니까 생각하니, 나의 고독을 생각하니, 수기여기라, 여기 기는 해석 안 하고 수여기라 그렇게 하면 돼. 누구 숫자, 누구와 여는 함께 더불어 여자니까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 유리왕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중국 여인인데 가버렸죠. 자기 그 큰 왕비 때문에 이 후궁으로 삼았던 이 둘째 왕비가 자기 이 진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제 이런 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 숫자를 쓴 것은 왜 그러냐면, 화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같은 의문사 중에서도 숫자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의문형 부사를 문장 앞에 놓는 경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문형 어조사를 문장의 끝에 놓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의문형을 만드는 방법은 문장 앞에 의문형 부사를 놓는 것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데 의문을 표시하는 어조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조사 구실을 하는 어조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어조사 호자, 제자, 야, 이게 다 야자입니다. 사자로 읽으면 안 돼요. 야, 어조사 야, 또 어조사 야, 어조사 여, 더블 여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글자가 보이면은 문장의 의문형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문자가 항상 문장 끝에 딱 오거든요. 문장 끝에 놓입니다. 이 의문형 어조사가. 이랬을 때, 이건 의문사로,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어조사 호자. 그 예를 보니까, 자, 여기서는, 다른 해석보다는 중간에 대인, 지, 객, 호, 요거 의문사로 해석하는 거, 요걸 해석을 잘 하면 됩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객, 손객자, 손님이, 이미 기자, 이미 갈 것, 손님이 이미 가버리자, 다겠자, 모두 개자, 대경, 크게 놀라는 거예요. 경은 놀랄 경자니까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손님이 모두 가버리자, 모두 놀라서 말하기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대인, 지개코와, 자, 대인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존칭해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해석해두고, 그냥 대인이 알지자, 그 손님을 아는가 할 때 물어보는 호자, 이게 바로 의문문으로 해석한다고 말이야. 대인께서 아는 손님입니까? 그러고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지하라, 그 대인이 대답하기를, 부지하라,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대인 직해 구하라 할 때 이 문장에서 호가 없다 같으면은 뜻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는 문장의 끝에서 앞 문장 전체를 의문형으로 만드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뭐입니까? 대인께서 아는 손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호가 나오는 문장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예문을 조삼모사가 나오네. 조삼이모사 좋고, 자, 조삼은 아침에 3개 그 말이에요. 이는 말은 접속사니까 해석 안 하고, 모사 저녁에 4개. 그러니까 아침에 3개 하고 저녁에 4개 하면 좋고와, 이게 만족하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봤을 때 호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문형 부사, 호를 넣음으로써 의문형 문장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는 거 이제 알겠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